지난주에 국회에서 기본소득 데이터세 법에 관한 토론회도 있었습니다. 지금 워낙 데이터 시대, 데이터 자본주의 이런 얘기를 하는 시대인데, 그래서 이거 관련해서 데이터세를 걷어야 된다, 이런 거일 거고요. 근데 문제는 어떻게 거둘 것인가, 또 그것으로 어디 쓸 것인가, 이걸 둘러싼 여러 쟁점들이 있습니다. 이번 그 토론에서도 그런 얘기들이 나왔겠죠? 네, 이번 토론회는 지난 22일에 이제 이 토론회는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인데요. 아까 토론회는 이제 국회가 공동 주최한 토론회고 한겨레 신문사에서 열렸었고요. 이번은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인데요. 국회 기본소득 연구 포럼이라고 있습니다. 근데 그 포럼 주최로 기본소득 재원 마련을 위한 데이터셋법 토론회라는 이제 제목의 토론회가 개최가 되었는데, 여기서 김신원 변호사라는 분이 데이터셋법 제정 필요성과 주요 내용을 발표하셨습니다. 일단 우리가 페이스북이나 유튜브나 구글 같은 회사들 뭐만 봐도 뭔가 이상하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잖아요. 왜냐면은 우리가 여기 꼭 우리는 아닐지 모르겠지만 이 회사들의 가치를 만들어준 사람들은 분명 사용자들인데, 일상적으로 글을 쓰고 사진을 올리고 이런 사람들이 그 가치를 만들어줬는데, 요게 많이 기여를 한 사람들은 아무것도 받지 못하고 물론 나름의 이제 즐거움을 좀 누릴 수는 있겠죠. 근데 거기에 기업 가치는 막 몇 조 원을 넘어서 이제 막 몇십 조 원, 몇백 조 원까지 막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특히 기업 상장을 할 때 몇몇 최대 주주들은 갑자기 막 몇십 조 원의 자산가가 되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때 이제 몇 번의 플랫폼 기업들이 상장 시점에 몇몇 유저들이, 사용자들이 막 항의도 하고 막 시위도 벌이고 막 그런 시도들도 있었었는데요. 근데 그런 것처럼 지금의 어떻게 보면은 이제 플랫폼 자본주의, 인지 자본주의 시대에 과연 공정하게 부가 배분되고 있는가라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 그렇다면 이 문제 제기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그들이 이용하고 있는 데이터가 결국 우리가 만들어준 데이터, 사용자들이 만들어준 데이터이기 때문에 그 데이터를 만들어준 사람, 이 데이터를 같이 공유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든 좀 나눠 가져야 되지 않느냐라는 것에 대한 공감대는 아마 지금 동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갖고 있은 그런 이제 공감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그런 공감대를 이제 법제도로서 어떻게 보면 분배 체계로서 이끌어내는 게 이제 문제인 것인데요. 그게 굉장히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날 발표된 안들은 이제 당장 법을 만들겠다는 것은 아니까 굉장히 구체적인 안들이 이제 세율은 얼마로 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온 것은 아니었고요. 몇 가지 원칙들이 좀 제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기업에게 세금을 매길 때는 이익으로 세금을 매기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우리의 이제 그렇죠. 법인세 체계라는 게 그렇게 되는데요. 이윤이 나야 여기서는 세금을 매긴다, 이런 원리죠. 네, 이익이 있는 곳에 매기는 건데, 여기에는 이제 데이터를 어떻게 보면 소비세 개념으로 데이터를 쓰는 만큼 과세를 한다라는 이제 원칙을 세웠고요. 그렇게 해야지 이제 데이터 양에 따라서 이제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종량세라는 또 표현을 합니다. 네, 데이터, 그렇죠. 네. 양에 따라서 보통 어떤 가격이나 가치에 따라서 세금을 매기면 종가세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이게 재산세 같은 게 그런 경우죠. 네, 이거는 양에 따라서 과세해서 종량세라고 표현을 했고요. 또 과세 대상인 데이터를 어떤 데이터들로 하냐? 그러니까 공공기관과 정부가 만들어내는 공공 데이터를 제외한 거의 모든 데이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업이 활용하고 있는 개인 데이터들, 그리고 산업 데이터들 거의 모든 양들을 다 과세 대상으로 하겠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 디지털세 논의는 한국이 좀 늦은 감이 있죠. 이미 해외에서는 벌써 많이 이야기들이 되고 있지 않나요? 이게 디지털세가 방금 디지털세라고 표현을 하셨잖아요. 예. 디지털세라고 표현을 한 세금은 꽤 많이 논의가 되었었고, 실제 유럽연합에서도 도입 논의까지 상당 부분 진척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데이터세라고 표현을 한다면은 뭐 제대로 예, 좀 그 많이 안에 이제 예, 네. 제한된 범위이겠지만 그러면 해외에서 이 디지털세, 그러니까 데이터세를 포함해서 어떤 요즘에 나는 IT 기업, 뭐 디지털 자본주의, 뭐 플랫폼 자본주의 이들에 대해 이들이 누리는 경제적인 이제 수익, 뭐 부에 대해서 어떻게 세금을 매길 거냐, 요 논의 전반을 어쨌든 말씀을 좀 해주시죠. 그래서 유럽연합에서도 그 디지털 서비스세라고 DST라는 그 세금 세목이 그 수년간 2016년 정도부터 수년간 좀 논의가 진행이 되었었고요. 그리고 이게 상당히 논의가 진척이 되다가 2018년에 결국에는 이제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이제 도입이 실패가 된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논의가 상당 부분 진척이 됐고 논의가 됐던 중요한 이유는 그 이제 구글 같은 회사들이 유럽에서 상당한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기업들이 이제 보통 이익을 그 페이퍼 컴퍼니라고 해가지고 아주 거의 법인세를 매기지 않는 그런 나라 쪽에 이제 그 법인의 그 본거지를 두고 거기서 이익을 냈다라고 이제 그 발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법인세를 조세를 회피하는 형태의 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죠. 많은 IT 기업들이 또 그런 행태를 좀 보이고 있어서 이 세금은 IT 기업들의 조세 회피를 좀 막기 위해서 그 좀 논의가 되었었던 세금입니다. 근데 이제 이런 식의 그 행태들이 워낙에 많다 보니까 기본소득 논의에서도 이제 이런 조세 회피하는 IT 기업들을 상대로 좀 과세를 해야 된다. 이런 논의들이 상당히 좀 있었는데요. 근데 이제 대표적인 사례가 그 미국의 민주당에서 대선 후보로 출마했었던 앤드류 예, 양이었죠. 그래서 지난주에 뉴욕시장 폴 크루그만과의 논쟁을 잠깐 우리가 소개했었죠. 네, 네, 앤드류 양의 또 굉장히 유명한 연설이 하나 있는데요. 그 연설에서 중간에 이제 제가 어떻게 기본소득을 지급할지는 그 말씀드리겠습니다. 딱 얘기하면서 그 아마존이 세금을 얼마 내고 있는지 아는 사람 그래서 알고 있나요? 그 질문을 던진 다음에 지로 딱 얘기를 하거든요. 그 얘기가 뭐니 무슨 얘기냐면은 아마존은 그 여러 국가에 본거지를 두고 있고 미국 내에서는 수익을 별로 안 내고 있다. 또 상당한 기간 동안 또 적자였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익을 안 내고 있고 수익을 내고 있어 다른 나라에서 내고 있다라고 해서 미국에서 세금을 안 낸 기간이 상당한 기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근데 사람들이 생각할 때 좀 이상하잖아요. 아마존 같은 그렇죠. 회사가 예. 세금을 안 내고 있다라는 게 또 기업 가치로는 또 어마어마한데 그래서 이제 그런 회사에게 세금을 더 내게 해서 그 이제 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라는 이제 얘기들이 있었고요. 그게 이제 데이터세뿐만 아니라 뭐 로보세라든지 뭐 인공지능세라든지 이런 식의 그 용어들로 한번 과세를 해보겠다라는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는 있긴 합니다. 하지만 정작 그 앤드류 양이 마지막에 낸 공약을 봤을 때 저도 유심히 봤거든요. 그래서 아마존 세금을 어떻게 매기겠다는 거야. 그래서 그 봤는데 그 뭐 추후에 IT 기업에도 매기겠다는 얘기가 없진 않았지만 명시적으로 얼마의 세금을 매기겠다라는 부분은 부가가치세가 지금 미국에 존재하지 않거든요. 연방 차원의 부가가치세가 없거든요. 아주 예, OECD 국가 중에 좀 특이한 사례라고 볼 수 있어요. 주별로 소비세만 있죠. 예. 네네. 그래서 연방 차원의 부가가치세를 도입하면서 그 이제 돈으로 재원으로 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라고 이제 앤드류 양은 공약집에 썼었습니다. 이제 그거를 사례로 보듯이 실제로 이 데이터세나 로보세를 실질적으로 부과할 때는 상당히 그 난점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예, 그러면 요번 토론에도 좀 그랬을 가능성이 있는데, 데이터세라는 게 이게 간단치가 않은, 실제로 어떻게 할 거냐, 뭐, 그래서 요걸 둘러싼 뭐 다른 이견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것까지 하면서 뭐 마무리를 좀 해보죠. 네. 일단 기업들이 이익에 세금을 내면은 그 이전에 다른 세금을 또 내면 이게 이중과세냐 아니냐. 막 이런 논리들이 있습니다. 근데 아까 이제 김신원 변호사라는 분이 소비세 형태로 부과를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그 이중과세를 또 이중과세에 의한 비판을 또 피하기 위한 그런 목적도 있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나름의 피하기 위한 방책이기는 하나 기업의 입장에서는 또 여전히 이미 세금을 또 데이터에 냈는데 이익에 또 내면 또 이중과세라고 주장할 수 있는 여지는 여전히 있는 것이고요. 또 마찬가지로 그 데이터에 대한 미리 세금을 내는 거는 데이터라는 거는
그 이익을 내기 전에 영업하는 데 들어간 비용이라고도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어떻게 보면은 이익을에 대한 그 비용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에 이익에서도 차감해 준 다음에 거기서 세금을 내게 되는데 그런 면에서도 좀 과세 체계가 적절하지 않은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산업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그 일단 양으로 매기게 되면 세금 이익에 따라서 매기는 게 아니라 양으로 매게 되면 데이터를 많이 사용하는 특성상 많이 사용하긴 하지만 이익을 적게 내는 그런 사업이 분명히 있을 수 있고요. 적게 사용하지만 이익을 많이 내는 그런 종류의 이제 사업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가리지 않고 양에 따라서만 매기게 되면은 좀 특정 사업 형태에 차별을 주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제 그런 논리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또 산업계에서 많이 비판하는 거는 이제 데이터 산업이라는 게 조금 형성되는 시점이다. 그래서 너무 이 산업 생태계를 초장부터 그런 이제 죽이는 것 아니냐, 뭐 이런 그런 비판들도 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많은 비판들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예, 그런데 뭐 우리가 지금 내고 있는 세금이라는 게 뭐 오래전부터 있었던 것도 아니고, 예를 들면 뭐 개인소득세라고 하는 것은 아주 근대 이후에 늦게 생긴 세금이고, 물론 과거에 있었던 것 중에 좀 없어진 세금도 있고, 당연히 시대와 경제활동, 뭐 부의 창출의 방식에 따라서 세목들이 이제 바뀌어 왔으니까, 뭐 지금 우리가 우리 시대는 뭐 플랫폼 자본주의, 데이터 자본주의 이렇게 부르는 순간 거기에 세금을 안 매길 수는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 뭐 세금에 매기는 근거라든지 그것이 이제 이후에 어떤 방식으로 쓰여야 되는 것까지 말 그대로 이제 포괄적인 논의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자면은 그 부가가치세가 그나마 이제 그 법인세, 소득세 주요 세목 가운데 가장 최근에 도입된 세목이잖아요. 그리고 가장 그렇죠. 성공적으로 잘 정착한 그 빠르게 정착한 세목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부가가치세도 처음 도입할 때는 상당히 그 이게 가능하겠냐 이런 얘기들이 많았어요. 그 이 데이터세도 이 조세 협력 비용이라고 그 입법조사처에서 나온 토론자분께서는 얘기를 했는데요. 이게 모든 기업들이 운용하는 데이터의 양들을 다 보고를 해야 되는 상황들이잖아요. 그래서 조세 협력 비용이 너무 많이 들고 조세를 그러니까 과세를 하는데 드는 비용이 많이 든다는 거죠. 그래서 더더욱 이 제도가 도입되기가 어렵다고 하는데 마찬가지의 논리가 마찬가지의 비판이 부가가치세 도입 때도 있었습니다. 부가가치세라는 건 말 그대로 모든 부가가치가 창출되는 곳마다 세금을 내야 되기 때문에 모든 그 소비 행위에마다 다 세금이 매겨져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지금같이 뭐 결제가 전자적으로 이루어지기 전에는 그 모든 그 판매점에서 이 그 판매 기록들을 다 매출 기록들을 다 가지고 세무서에 다 신고를 하고 내가 그 원재료 샀던 기록들도 다 가지고서 다 그것도 신고해서 차감받고 이 모든 걸 다 했어야 되는 세금이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예전에도 어렵다고 생각했지만 잘 정착했고 또 이제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그런 세목인 것처럼 데이터세가 지금은 굉장히 어려워 보일 수 있지만 또 앞으로는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이죠. 그래서.